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2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셀트리온 관련돼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셀트리온이 왜 이런지에 대해서 좀 많이들 답답해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알면 그 답답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주식시장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확장되었던 유동성,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죠. 뭐 경기 부양책이며, 뭐 그다음에 뭐 낮은 금리며, 뭐 이런 다양한 경제 정책이며, 그다음에 투기적인 어떤 움직이며, 그다음에 비트코인 시장, 어떤 코인 시장의 확대로 인한 어떤 움직임이며,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붐에 의해서 어떤 금융시장의 어떤 붐이 일어났죠. 아주 굉장히 큰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셀트리온이 레키로나로 40만원 갔었고, 그때 이제 같이. 그러고 나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미국이 전혀 제롬 파월 의장이 앞으로 영원히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을 거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불과 1년이 지나서 전폭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너무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를 본인이 이제 알면서도 인플레이션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찾아왔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미국 금리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금융시장이 이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풀렸던 돈들이 높은 금리로 인해서 은행으로 다시 돌아가는 형국이 되는 거죠. 예.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저축은행 금리가 6% 7%를 찍으면서 시장에 풀렸던 돈들이 은행으로 가버린 거죠. 그런 와중에 주식시장도 이제 내려앉았습니다. 3,000을 넘어섰던 주식시장이 2,000대로 내려앉았고, 그러면서 주식에 대해서 수익이 나신 분들도 주식 수익 실현하고 눈치 빠른 투자자들은 은행으로 돈을 좀 옮겼겠죠. 예. 주식 다 팔고 은행에 이자 받아 먹으면서 뭐 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어떤 선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재편되기 시작했죠. 어떤 식으로 이제 주식시장에 더 이상 돈은 없다. 이제는 제로섬 게임이다. 2,400조, 뭐 3,000조 딱 정해져 있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있는 돈이 새로 유입될 곳은 없다 보니 자, 있는 놈을 가지고 퍼즐을 맞추는 거죠. 다시 재편을 하는 거죠. 리밸런싱, 윈도우 드레싱을 하는 겁니다. 잘 팔리는 옷만 팔자 이거죠. 안 팔리는 옷은 지금 이거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안 되는 거는 다 재고 떨이 해서 돈을 만들어서 잘 되는 걸 투자를 해서 더 많이 돈을 벌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 펀드 매니저들, 헤지 펀드사에서 이제 뭔가 새로운 전략을 수립한 거죠. 그게 이제 소위 이제 작전이거든요. 뭐 이유는 불문하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거,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거, 주가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거. 어차피 유동성 장세는 끝이 났고 실적 장세도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 실적도 안 좋고 물가는 상승하고 금리는 높고 돈도 없고 꿈과 희망밖에 없다. 이제는 앞으로의 미래 10년 뒤, 20년 뒤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주가를 부양시키고 그 부양된 주가가 수익을 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상적인 이론적으로 주식이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적이 아니고 펀더멘탈이 아니고 기초적으로 기업이 좋은 게 아니고 앞으로 꿈이 있는 기업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와 로봇이 폭등하기 시작한 거죠. 올 초에. 그러면서 뭐 엔터주 관련주. 그다음에 뭐 이제 모건 스탠리가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들. 뭐 이런 것들이 막 재편되면서 이제 주가가 폭등하는 과정을 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나머지 주식들이 이제 처참하게 무너졌죠.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좀 많이 무너졌던 게 이제 바이오 제약 쪽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코로나 특수에 의해서 뭐 백신이라든지 뭐 신약이라든지 뭐 치료제라든지 쪽으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차익 실현 물량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그 물량들이 이제 손절매 물량까지 나와버리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온 거죠. 뭐 비단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보시면 뭐 시젠, 진풍제약, 제넥신, 박셀바이오, 뭐 지금 상장 폐지된 기업 신라젠, 헬릭스미스, 뭐 헬릭스미스 뭐 거의 대국민주였잖아요. 서울대 박사님,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5,200원입니다. 믿어지시나요? 96.92% 손실 중입니다. 이 회사는 원래부터 없었던 회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꿈과 희망밖에 없었던 회사죠. 2차 전지는 지금 꿈과 희망, 로봇주도 꿈과 희망이 있는데 얘네들은 제품이 나오잖아요. 건전지라는 제품이 나오고 2차 전지라는 제품이 나오고 충전지가 나오고 로봇도 지금 뭐 치킨 뭐 서빙 로봇 이런 것들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서 이제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앞으로 이제 성장이 되면 뭐 10년 뒤, 20년 뒤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헬릭스미스나 뭐 신라젠 같은 경우는 신약이 나온다고 했는데 뭐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미 임상 실패한 약을 가지고 와가지고 될 거라고 했다가 안 돼서 이렇게 된 거고, 헬릭스미스는 될 거다 했는데 뭐 신약에 대해서 실험했는데 위약, 그러니까 가짜 약, 2명의 환자를 100명의 환자에 50명한테 위약을 주고 50명한테는 헬릭스미스 약을 줬는데 둘이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 괜찮아질까? 라고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10명이 낫고, 위약을 헬릭스미스 약을 먹은 10명도 낫고, 그 다음에 나머지 40명은 별 아무 증세가 호전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또 바이오 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셀트리온은 좀 다르죠. 셀트리온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신약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그렇죠? 예, 바이오 시뮬러거든요. 그러니까 복제약인 거죠. 바이오 복제약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일반 제약사들의 화학약품은 또 아닙니다. 예, 얘네들은 우리가 뭐 녹십자라든지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뭐 종근당이라든지 뭐 보령제약 이런 약사들은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든지 우리가 늘 먹고 있는 뭐 감기약, 뭐 배탈약, 그다음에 뭐 비타민, 광동제약, 비타민C, 비타500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얘네들은 또 성장성이 없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유 같은 회사죠. 젖소에서 우유가 나오듯이 그냥 캐시카우 기업입니다. 배당 주고, 우리가 갑자기 막 전 국민이 갑자기 약을 더 많이 복용하는 일은 잘 없겠죠. 코로나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네, 좀 입이 꼬이네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플랫하고, 이제 코로나 이슈 이후에는 지금 이제 뭐 거의 이제 내려앉은 상태죠. 그 과정에서 이제 셀트리온이 여기서 이제 좀 바이오 시뮬러로 관련된 뭐 램시마라든지 레시마 SC라든지 뭐 이플라이면 뭐 허주만 뭐 다양한 약들이 이제 잘 팔리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도 제약사들의 얘기처럼 전 세계의 어떤 이 약의 수요가 2차 전지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로봇처럼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은 제가 뭐 얘기 드리는 거는 중국과 한국 뭐 아시아 시장의 어떤 중산층의 소득 증대로 인해서 고령화 시대가 되고, 그 고령화 시대로 인해서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오래 살다 보니 병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제약 시장이 커지는 부분이 있는 거지, 2차 전지처럼 뭐 지금 전기차가 대한민국에 뭐 2천만 대, 3천만 대 자동차가 뭐 나중에 500만 대, 1000만 대가 전기차로 바뀌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는, 완전히 센세이션한 시장으로 바뀌는, 하늘에 비행기가 2차 전지로 가는 뭐 이런 시대,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꿈과 희망의 크기가 다른 거죠. 얘네들의 꿈과 희망의 크기가 앞으로 셀트리온이 이제 12조 매출에 대해서 2030년에 청사진을 그렸다면, 2차 전지나 로봇 같은 경우는 그 매출이 뭐 100조, 200조 시장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현대차도 이제 뭐 그렇게 팔리겠죠. 지금 현대차가 매출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볼까요? 예, 150조입니다. 1년에 매출이 150조가 나오거든요. 그럼 150조가 2차 전지로 만약에 바뀐다면, 그 150조 매출에 2차 전지가 뭐 부품으로서 한 30% 차지한다면 30조 시장이 되는 거겠죠. 예, 우리가 현대차만 팔더라도. 예, 그렇겠죠. 예. 그렇게 이제 매출이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지금 비록 뭐 주가가 많이 고평가되었다고는 하긴 하지만, 실적으로 이 매출이 11조짜리가 뭐 30조, 40조가 될 수 있는 거죠. 전 세계 시장이 이제 그러면 캐파를 한다면. 예.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30조, 40조 됐을 때 얘네들이 내는 이익이 3조, 4조면, 지금 시가총액이 30조, 40조면 이미 선반영된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쪽도 별로 먹을 게 없다 이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이제 더 이상 반등을 못 하고 있는 한국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이제 정체되어 버렸습니다. 주시장이 정체되어 버린 거죠. 2차 전지도 꿈과 희망을 다 팔아 먹었는데 이제 그 꿈과 희망을 빨대까지 꽂아서 쪽쪽 빨아서 다 빨아 이제 대주주들까지 주식 다 팔아버린 거죠. 개인들 꽂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고, 그러면 로봇도 해야 되는데 로봇이 당장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로봇이 2족 보잉 4족 보잉 뭐 나온다고 하는데 매출이 뭐 보니까 들여다 보니까 뭐 이제 겨우 뭐 몇십조 이제 뭐 겨우 몇 개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매출액이 53억인 거죠. 뭐 조도 아니죠. 1조도 아니죠. 53억이면 10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지금 일본에 있는 환학이라는 전 세계 로봇 시장을 거의 다 쉐어하고 있는 이 회사와 비교했을 때도 시가총액이 몇 조 차이 안 나는데 매출액은 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고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재무 가치나 내재 가치를 로봇 기업을 잣대를 갖다 대 버리면 솔직히 얘네들은 이제 자동차나 뭐 반도체나 이런 생산 제품이 나오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적으로 매출이 확실하게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꿈과 희망을 팔아먹어도 이제 팔다 보면 이제 한계가 다다르는 순간이 옵니다. 지금 로봇도 이제 그 한계에 다다랐고요. 2차 전지도 한계에 다다랐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데 뭔가 없긴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이제 희망을 좀 가졌던 게 이제 바이오 산업이 좀 살아나기를 저는 이제 기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이나 뭐 바이오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좀 반등하는 기미를 좀 보였습니다. 2차 전지가 죽고 로봇도 죽으면서 그 수급이 좀 바이오 쪽이나 제약 쪽으로, 어차피 뭐 셀트리온이나 삼바 같은 경우는 제품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매출이나 이익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을 좀 불어 넣어주면, 꿈과 희망을 좀 실어주면 충분히 되살아날 수 있는 형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합병 공시가 났고, 와 이제 좀 좋아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런 찰나였습니다. 그런 찰나였는데 뭐 안타깝게도 지금 시장은 다시 또 2차 전지에 또 바람이 또 불고, 그 다음에 반도체 뭐 이상한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꿈과 희망을 이제 AI 쪽에 또 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좀 들고, 그러면서 이제 이쪽을 이제 죽여버리는 거죠. 문제는 안타깝게 살려두면 좋은데 이게 안 살려두고 이제 조금 고개를 든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도 보시다시피 뭐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들어서 반등 나온 그 반등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신라젠, 그 다음에 신풍제약, 지금 전체적으로 좀 내려앉는 분위기죠. 그럼 반등으로 이제 끝이 나버리는 건가? 시즌도 좀 반등이 다시 뭐 코로나 관련돼서 좀 이슈가 살짝 불더니 또 다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H1B도 좀 약간 희망적인 부분이 있죠. 지금 간암 이제 관련되어서 FDA의 이제 승인 절차에 지금 진행 중인 리보세라립이 잘 되면 이제 그러면 좀 분위기가 또 조금 바뀔 수도 있겠죠. 이제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쪽에 이제 좀 붐이 불어야 된다. 어차피 2차 전지라는 산업, 그 다음에 뭐 로봇 산업, 그 다음에 바이오 산업, 그 다음에 식음료 산업, 뭐 자율주행 산업, 이제 어차피 주시장은 업황으로 움직이거든요. 하나의 기업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업황이 잘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업황 사이클이 이제 돌아가면서 바이오 업황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자동차 업황이 좋아지면서, 그럼 자동차와 전기차, 반도체가 살아나면서 이제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소비나 유통 업황이 또 살아나고, 지갑이 두둑해지니까 여행 업황도 살아나고, 이런 식으로 경기가 부양이 되는 거거든요. 낙수 효과. 저번에 제가 낙숫물에 이제 바위를 뚫는다라는 거를 낙수 효과라고 잘못 말했는데, 그 낙수 효과와 그 낙수 효과는 이제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잘 돼버리면, 삼성전자가 막 100조, 200조 영업이익을 찍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 많이 나오죠. 세금이 풍부하니까 국가 재정이 풍부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삼성전자 직원들이 막 보너스 엄청 많이 받겠죠. 그 보너스 받은 걸로 막 동네 나가서 이마트 가서 음식 사고 현대백화점 가서 쇼핑하면 현대백화점 매출 늘어나는 거죠. 그럼 현대백화점도 매출이 늘어나니까 현대백화점 직원들도 보너스 받겠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또 여행 가겠죠. 그럼 뭐 여행사도 돈을 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건강식품 나 오래 살고 너무 행복한데 셀트리온 가서 뭐 조금이라도 내가 좀 안 좋은 게 있으면 건강식품 뭐 아니면 제약 뭐 바이오 신약 나온 거 있으면 무릎 좀 아파요. 무릎도 바이오 치료 받고 뭐 이렇게 모든 산업이 성장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낙수 효과인데 이제 제가 그 낙수물 얘기하다가 좀 대본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막 떠들고 있는 겁니다. 저도 가물가물해요.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이제 저도 이제 40이 이제 이제 중반으로 접어드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 말이 아닌데 이상한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고 그 기억과 그 기억이 두 가지 기억이 이게 혼동이 되는 거죠.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축구하다가 같이 10년 운동한 형인데 갑자기 얼굴을 딱 봤는데 이름이 안 떠올라요. 그래서 이 형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형님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 형님이라고 뭐 창우 형님 아니면 뭐 철이 형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냥 손으로 이렇게 형님 한 말씀 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눈구렁이 같이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 뭐 해마가 좀 약간 좀 많이 좀 손상된 것 같습니다. 예, 뭐 무슨 이유인지는 뭐 저도 대충 알고 있긴 한데 어쨌든 저도 이제 자꾸 이게 말이 빠지는 이유도 이제 자꾸 말이 산으로 가고 막 들로 가고 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전체적으로 경제 현황이나 주식시장의 산업 현황이 다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셀트리온이 이번 이제 합병 공시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이제 밀리게 되는 게 이런 좀 현상들이 좀 같이 좀 악재로 작용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오늘도 그래서 이제 장이 끝나고 이제 수급을 체크해 보니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이렇게 조금 수급적으로 뭔가 이렇게 뭔가 큰 기대를 가지고 뭔가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안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HLB도 보시면 60만 주. 그 다음에 뭐 볼까요? 아까 얘기했던 헬릭 스미스, 뭐 맨날 외국인 매도. 그 다음에 뭐 신라젠.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수급 현황도 코스닥은 이제 꿈과 희망이 높은 기업들이 많은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좀 수급이 좀 살아있는 것 같고, 코스피는 보시면 뭐 거의 매일같이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고, 기관 순매도는 뭐 거의 뭐 8월 들어서 뭐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냥 개인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개인 투자자들은 돈만 계속 이제 뭔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주식시장이 완전히 살아나려면 일단은 우선 금리가 좀 안정이 돼야 되고요, 떨어져야 되고요. 돈이 이제 새롭게 유입되는데 그 돈이 어떤 공모 펀드, 그러니까 상업 펀드가 아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미래세 펀드라든지 뭐 신한 펀드라든지 그냥 쉬운 그냥 일반적인 펀드, 그냥 주식형 펀드 이런 것들이 살아나고, 연기금 펀드, 우리나라 산업도 살아내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정말 복잡한 곳입니다. 이게 단순히 맨날 주가가 뭐 올라가고 떨어지고 뭐 상한가 나오고 뭐 합병하고 하면 뭐 셀트리온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메커니즘에는 굉장히 복잡한 모든 변수들이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작용해서 이런 결과치가 나오는 거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매출이나 이익이나 그다음에 앞으로 성장성이나 그다음에 거시 경제나 우리나라의 단순한 우리나라 경제와 그다음에 중국 경제, 미국 경제, 뭐 유럽 경제, 일본 경제까지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그 업황이 어떤 호황과 불황, 그다음에 그 업황 속에서 그 기업의 어떤 흥망성쇠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서 결국 이 지금 현재 이 셀트리온 주식이 14만 3,400원이라는 가격을 결정짓는 거거든요. 무섭죠. 예, 무섭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뭐 지금 대게의 가격은 키로당 6만 원, 7만 원, 8만 원, 9만 원 다 다릅니다. 네, 뭐 저 얼마 전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신도림에 있는 뭐 붉은 대게집 가니까 대게 가격이 키로당 한 7만 원, 8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또 저기 월곶 가면 한 6만 원, 5만 원 합니다. 그다음에 수산시장 가면 또 6, 7만 원 하겠죠. 근데 동해 가면 또 좀 더 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또 그냥 강남에 가면 뭐 10만 원씩 하겠죠, 당연히. 예, 자릿세가 있으니까. 이게 각각의 그 요소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 가면 한 20만 원씩 먹어야지 겨우 두 사람이 먹는 거고, 뭐 저기 월곶 소래포구 가니까 10만 원만 해도 둘이 세 명이서 대게랑 뭐 회랑 이렇게 세트로 해서 충분히 먹으시고,
그 다음에 뭐 노량 수산시장 가면 또 다르고, 그렇듯이 딱 그 가격이 형성되는 이유는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 실시간으로 딱 효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평가다, 고평가다 라고 우리는 일상적으로 뭐 말은 하지만 그 저평가에 된 이유도 있고 고평가가 된 이유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지금 33만 원이라는 거는 고평가라고 얘기는 하지만 고평가가 된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강남의 가장 노른자 위 땅에 지금 가장 핫한 커피숍의 그 하루의 월세와 그다음에 우리 동네 온수동에 있는 저기 뭐 허름한 판잣집에 있는 가게의 월세가 똑같은 한 평이고 똑같은 10평이지만 천차만별인 것처럼 그 이유가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셀트리온에 지금 14만 3,400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64,600원이라는 이 시장의 가격은 그 모든 것들이 복합되어서 지금 현재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현실적으로 답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답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게 또 변수인 거죠. 예. 그 답을 또 만들어 나가는 이제 공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풀어 나가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변수가 바뀌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변수들로 인해서 이제 현재 나와진 이 가격인 거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변수들이 바뀌겠죠. 합병이 되거나 아니면 뭐 합병이 안 됐는데 오히려 뭐 주가가 더 급등한다든지 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 변수들이 바뀌면서 시장을 완전히 투자자들의 어떤 생각을, 기관 투자자들의 생각을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주식시장은 흘러가지 않더라. 한 번도 흘러왔던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각, 저의 생각대로 딱 떨어져서 흘러가는 경우는 없더라. 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주식 관련 방송도 많이 봤었고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딱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무도 안 맞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이미 경험했고 본인 생각도 안 맞고 그렇죠? 다른 사람 생각도 안 맞고 엄청난 100만 유튜버 주식 투자 전문가라고 해서 들어보면 그 사람도 안 맞고, 그렇다면 애널리스트 말이 맞느냐? 애널리스트 말도 안 맞거든요. 볼까요?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서스 가격 전부 얼마 불렀습니까? 셀트리온. 네. 지금까지 셀트리온에 투자해서 그 컨센서스대로 주가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자, 보시면 그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하루 종일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만 분석하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 적정 주가를 22만원, 21만원, 거의 대부분 20만원 이상을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현 14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위 뭐 거의 이 애널리스트들은 대한민국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 서울대, 뭐 카이스트, 뭐 이런 애들이 경제 분야에서도 뭐 탑을 찍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셀트리온을 분석했는데 22만 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격은 14만 원이거든요. 웃긴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도 안 맞고 이 소위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재라고 생각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셀트리온 분석 가격도 안 맞고 서영진 회장의 생각도 안 맞고 그렇잖아요. 서영진 회장은 이제 합병하면 조금 주가가 올라가겠구나 생각했는데 안 맞죠. 안 맞고 그 다음에 뭐 제일 잘 맞은 사람이 이렇게 쭉 시간 지나서 보면 누구인가요? 예, 기관 투자자입니다. 예, 테마색이죠. 헤지펀드 매니저들이죠. 예, 연기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다루는 사람들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사고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브로커죠. 쉽게 말하면 트레이더들이죠. 그들이 정확합니다. 애널리스트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 서정진의 생각, 전 세계 경기, 우리나라의 경기, 일본의 경기,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의 마음, 서정진의 마음, 애널리스트들의 마음, 전 세계 인간들의 마음, 투자자들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최종적으로 뭘 하죠? 사고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에서 헤지펀드 매니저들, 제일 잘 나가는 애들이 외국인 헤지펀드 매니저가 되는 거죠. 그들은 주식이고 채권이고 환이고 뭐
선물이고 그냥 잡다하게 아무거나 돈이 되는 건 무조건 사고 팔아서 돈을 버는 집단들이거든요.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벌고 주식을 사서 돈을 벌고 뭐 장난을 쳐서 돈을 벌고 정상적으로 돈을 벌고 기업을 인수해서 돈을 벌고 기업을 팔아먹어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결국 돈을 버는 그 최종적으로 버튼을 클릭하는 그 인간들이거든요. 네, 그들이 연봉도 제일 높고 네, 그들의 생각을 여러분들도 이제 하면 좋은데 그게 힘든 게 사실이고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들의 생각, 돈의 움직임, 정말 사고 파는 그 찰나의 순간에 왜 그렇게 얘는 샀지? 왜 팔았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오늘은 왜 이 주식을 지금 셀트리온을 지금 매수 행사가인 대비해서 지금 4.9% 마이너스, 셀에는 마이너스 3.9%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제가 체크를 해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얘네들은 주식을 팔았을까? 왜 팔았지? 가만히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 주식을 더 비싼 가격에 5%나 비싼 가격에 3.9%나 비싼 가격에 살 수 있는데 얘네들은 왜 팔았지? 라고 고민을 하는 거죠. 예, 투신 여기 보시면 은행, 보험 팔았잖아요. 셀트리온도 기관, 금융투자, 보험, 투신 팔았다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14만 3,400원에 누군가는 오늘 팔았다는 거거든요. 미친놈이 아닌가? 왜 돈을 마이너스 4%나 5%나 헐값에 팔지? 시간이 지나면 다 돌려주는데 정신병자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들은 그러면 그 정신적인 이상한 행동을 왜 했냐에 대한 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그럼 반대로 또 종목 공매도까지 했습니다. 예, 오늘 보시면 야, 여기서 더 떨어질 거라고 공매도를 치는 사람도 있다고? 더 미친놈인 것 같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아니 매수장권 행사하면 15만 원 주고 아니 3% 4%를 더 준다는데 지금 오늘 가격에 이걸 공매도를 18만 원 주나 치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고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얘네들은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주식을 팔았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러면 오늘은 또 이 주식을 산 놈들 있죠. 왜 오늘 주식을 왜 샀을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항상 왜 올랐지? 왜 떨어졌지? 왜 팔았지? 왜 샀지? 본인의 거래도 마찬가지. 저도 전업 투자자 매일 제 주식을 사고 팔고 할 때에는 매매일지를 정말 많이 썼습니다. 항상 왜 고민했죠? 내가 왜 삼성전자 오늘 샀지? 내가 왜 삼성전자를 오늘 왜 다 팔았지? 다 팔았는데 왜 또 팔자마자 10%가 올라가지? 이런 고민들을 수없이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참 주식이 어렵고 오늘도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뭐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뭔가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보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이거 어떻게 되나 좀 이게 네. 진짜 저도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황 때문인 건가? 그냥 단순히 지금 셀트리온 바이오 제약 업황이 지금 좀 안 좋아서 지금 그냥 같이 그냥 빠지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있거든요. LP 물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동성 공급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물량은 이 유동성 공급자가 주로 거래를 한 거죠. 그냥 기존 주주들은 거래를 안 하겠죠. 예, 거래를 안 할 겁니다, 분명히. 어차피 뭐 내가 여기 팔아봤자 안 됐고, 합병한다는데 합병은 봐야 될 것 같고, 안 되면 매수 청구권 행사할 거고. 예,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은 거래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의 거래 대부분은 유동성 공급자들. 그냥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저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현대백화점에 그 루이비통이 입점되어 있어야 됩니다. 현대백화점에 까르띠에를 있어야 되는 거죠. 맞나? 까르띠에 맞죠? 예. 그 다음에 뭐 샤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들이 장사를 해야지 사람이 간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물건들이 사고 팔고 시장이 형성되고 거래가 일어나고 있어야지 간다는 거죠. 샤넬 매장 갔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그 가게에 사람들이 안 갑니다. 왜? 뭔가 문제가 있구나. 뭔가 이상이 있구나. 왜 다른 매장 롯데백화점, 명동 롯데백화점에 샤넬의 손님이 바글바글한데 바로 옆에 있는 신세계 샤넬 백화점에 있는 샤넬 매장은 한 명도 없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럼 발길을 이상한데 들어가려고 하다가 나가서 웃기죠. 줄 서 있는 롯데백화점으로 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른 사람이 구매했던 거, 다른 사람이 길을 건너기 때문에 다시 길을 건너는 그런 안정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만약에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잭이 거래가 한 개도 없어.
그럼 아무도 거래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자 팔자 주문을 넣어줍니다. 농수산 공급자들이 사고 팔고 하고 거래를 일으켜줍니다. 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사고 팔고 이유 없이 사고 팔고 합니다. 그런 임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 혜택을 주는 거죠. 증권사에서 혜택을 줍니다. 너네들 사고 팔았으니까 뭐 세금 감면 아니면 수수료 감면. 그래서 걔네들은 지금 대한민국 최저 수수료보다 우리가 내는 수수료보다 더 싸죠.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저 수수료보다 더 무료 수수료라고 한동안 뭐 이벤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무료 수수료에서 유관기간 투자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수수료만 내야 돼. 그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권사 이벤트 할 때도 무료 수수료라고 하지만 실적으로 수수료를 냅니다. 0.00 뭐 1.2%인가 그 수수료를 내거든요. 그게 이제 얘네들만 또 그렇게 내는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들은 마이너스 4.9%냐, 마이너스 3.9%냐 따위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단순히 오늘 시장의 어떤 동향 트렌드 흐름에 따라서 떨어지네? 그럼 같이 팔아주고, 올라가네? 같이 사주고. 그래서 오버슈팅하고 언더슈팅 할 때 그들에 의해서 좀 더 주가가 더 많이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추가 폭락을 하기도 합니다. 예. 손절도 하고 뭐 그런 로스컷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추가 매수하기도 하고 살 필요도 없는데 그냥 일부러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시장이 좀 왜곡되는 현상을 좀 보이기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물량들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냥 정상적인 흐름이 나오면 다시 주가가 또 장대 양봉이 나오기도 하고, 만약에 내일 주가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또 웃긴 게 또 이상한 게 주시장은 또 여기서 샀던 기간 투자 18만 4천에 샀던 사람이 14만 원이니까 마이너스 20%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자동 로스컷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14만 원이 무너지면 무조건 그냥 매도가 나오는, 주문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 매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하고 다 그냥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회사 기업 가치나 뭐 합병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좀 오늘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왔다기보다는 좀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좀 많이 걱정하고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힘들고 할 텐데 좀 그런 궁금증이나 이런 어떤 의문점들이 좀 그래도 풀려나가면 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좀 될 수 있겠죠. 주식은 심리가 7할 8할입니다. 예.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늘 얘기 드렸지만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들이 없어져도 내가 주식 투자한 돈이 없어도 내 삶이 행복하게 영위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사람만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구축되지 않은 사람은 주식 투자로 내 삶의 행복과 영위를 새롭게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게 거의 더 나빠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왜? 주식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같이 그렇게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의 어떤 이 흐름과 내 삶의 흐름을 완전히 단절시키고 이원화시키고 내 삶은 내 삶대로 행복하게 영위하는 시스템을 살면서 주식은 그냥 보너스다, 덤이다 라는 개념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들은 무조건 반드시 나중에 10년이 지나다 20년이 이길 수 있는 거죠. 왜? 얘네들이 다 사라져도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너무 건강하고 난 너무 행복하니까. 근데 얘네들이 더 잘 돼서 더 행복한 플러스 알파의 요소, 보너스의 요소로 만들어 놓고 살아가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항상 셀트리온이냐 뭐 삼성전자냐 뭐 에코프로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냥 주식이라는 이 상품을 펀드라는 상품, 은행이라는 상품, 돈이라는 이 물체는 내 삶의 행복의 가장 핵심에서 플러스 알파 되는 요소로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내 삶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노력하고 1년, 2년 하다 보면 이제 주식이 다 없어져도 정말 매일같이 행복하게 살면서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좀 노력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요즘에 셀트리온에 대해서 문의를 좀 많이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1대1로는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1대1 자문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1대1 자문사 대표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1대1 자문사 대표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방송 찍고 정보를 여러분들께 그냥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이제 종종 이제 신용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이제 그 부분도 좀 안타깝지만 늘 저는 뭐 이 방송을 떠나서 10년, 20년 주식 시장에서 앞으로 100년, 200년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1000억대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신용 빚에 대해서는 그냥 영원히 똑같은 의견입니다. 안 하시는 게 답이다. 아까 얘기했던 내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은 그 주식이라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빚이라는 도구가 들어간 순간 그 시스템은 그냥 모래성이다. 그냥 모래 위에 쌓은 성이기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질지는 몰라요. 언제 파도가 올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냥 신용 빚이라는 게 들어가는 순간 그냥 이건 게임 자체가 형성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단어들은 다 이제 제거하고 앞으로 10년, 20년을 살더라도 요번에 만약에 그게 시스템이 신용으로 해서 돈을 벌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한번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0번 하다 보면 그 10번 중에 한 번은 신용으로 해서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신용과 빚, 내 돈이 아닌 돈, 내가 할 수 있는 내 그릇보다 더 큰 욕심으로 시작되는 어떠한 거래든 그것은 영원히 우리가 멀어져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배제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이제 영원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잘 안 되면 손가락을 이렇게 묶어놔야 돼요. 손도 장갑 끼고 이렇게 자꾸 마음이 자꾸 손가락에 가면 안 되니까 좀 힘든데 좀 마지막은 그래도 좀 희망을 갖고 앞으로 뭐 어쨌든 저쨌든 잘 될 거란 긍정의 힘으로 가는 게 베스트다. 안 돼도 잘 될 거다. 잘 돼도 잘 될 거다. 13만 원 돼도 잘 될 거다.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멘탈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멘탈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